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디지털TV 박병창의 주간 증시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시간이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하셔서 지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 컨셉 자체가 오늘 시황에서 오늘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최근의 시황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는 어떤 흐름에 맡겨서 최적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20분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많이 또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타벅스 커피와 조각 케이크 보내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그런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8월 둘째 주고 이번 주가 8월 셋째 주입니다. 8월 둘째 주에 우리 증시에 큰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삼성전자의 청소 관련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수가 올랐다가 곧바로 반도체 관련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 하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과 그리고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투자 전략 어떻게 짤 것인지 한번 찬찬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흥분이 되고 공격적으로 뭔가 베팅을 해야 되고 이런 시장이라면은 뭔가 뭐 빨리 종목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시황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렇죠. 지금은 공격을 하기보다는 약간 방어에 치중해야 되는 그런 시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찬찬히 시황을 좀 객관적으로 조명해보고 너무 가쁜 호흡으로 투자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시장을 바라보고 그 다음 시장을 좀 판단해보는 그런 구간으로 이번 조정 구간을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찬찬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바삐 달려가는 시장이 아니고 좀 천천히 걸어가면서 생각 좀 하고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찬찬히 하나하나 글자도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위주로 말씀드리죠. 최근 시장 흐름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을 보면 지난주에는 8월의 둘째 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은 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움직였습니다. 이상하다. 뭐 올라가면 고평가 논란이 있고 그리고 매물을 맞으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쉽사리 시장이 꺾이지 않는 굉장히 강하고 견조한 시장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경기 부양 예산 1조 달러가 상원을 통과했고요. 3.5조 달러의 의결이 상원에서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우 운송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플레이션 랠리의 주장의 근거가 되면서 그쪽에 경기 민감도가 다소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세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는 메모리 반도체 섹터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8월 둘째 주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51% 하락했고 웨스턴 디지털이 8.16% 하락,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 회사죠. 8.93%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IT 섹터가 하락하고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8월 둘째 주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를 치르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봉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51%를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얘도 거래를 치르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웨스턴 디지털은 6월 1일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죠. 그리고 직전에 저점 라인 부근에서 살짝 내려온 정도예요. 그러면서 음봉을 맞은 겁니다. 이것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월 12일에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그랬다 반등 시도를 했지만 반등 시도에 성공하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이번에 때려 맞은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와 하락했던 기점과 차트의 모양,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의 하락했던 기점과 차트의 모양, 그리고 또 하나 장비주의지만 이거는 완성품 및 고정 디램 업체는 아니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같이 이번에 맞았는데 얘는 4월 5일날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얘는 추세 하락이 아니고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차트가 물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 고정 디램에 있는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그 다음 웨스턴 디지털은 그보다 낮고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장비주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런데 왜 이 차트와 하락한 기점하고 이것이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고정 디램은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죠. 물론 삼성전자는 가전 부분과 IM, 휴대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섹터의 고정 디램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 우리나라 1위지 않습니까? 걔들하고 영향이 있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미국의 3대 지수가 신고가를 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내는 과정에서도 이미 먼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섹터에는 매물이 나오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우려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계속 못 올랐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와 웨스턴 디지털의 차트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차트를 보면 얘는 같이 장비주인데 같이 이번에 맞긴 했지만 얘는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세 유지를 하고 있다. 이번에 그냥 맞은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비, 부품, 소재 얘들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번에 맞은 것 뿐이에요. 이걸 그대로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가 가장 피해가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피해가 있지만 가전이나 다른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나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더 나은 거고 또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장비와 부품 회사들은 이번에 같이 맞았다 하더라도 얘들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멈추거나 조그만 반등을 주더라도 제갈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의 전략을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게 지난주의 상황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오늘 지금 수요일 날 제가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은 지난주까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계속 내면서 올라오다가 이번 주에는 살짝 꺾였습니다. 화요일 날 나스닥이 0.97%, 다우가 0.75% 정도, 이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느냐? 이겁니다. 17일 날 7월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했는데 전월비 1.1% 감소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0.3%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0.7% 정도 증가했습니다. MOM입니다. 전월비입니다. 이게 시장 예상보다 아주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미국의 GDP의 68%가 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소매 판매 지표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거는 이거 뭐야? 미국 경기 회복에서 확정된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외에 부가적인 요즘에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다음 주까지도 계속 그렇겠지만
계속해서 시장의 우려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아프간 리스크가 있고요. 중국의 규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테이퍼링 리스크가 계속해서 존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단 하루, 그것도 1%가 안 되게 빠졌어요. 그것도 장중에 2%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걱정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프간 리스크, 델타 변이 확진자 수 늘고 있다. 뭐 봉쇄령 더 강화될 수 있다. 이제 곧 테이퍼링 얘기를 할 것이다. 다음 주면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거기부터 얘기 나오면 또 이제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내려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또 즐비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7일 1% 이내에 하락을 했는데 장중 저점으로부터 약 1% 정도 반등하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3대 지수의 차트를 보면은 아주 견조한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주변의 여건들이 자,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좀 꺾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끔 하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들이 더 시장을 더 많이 지배하느냐?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미국마저 안 좋아? 야, 이거 걱정이네. 이렇게 생각을 더 갖게끔 하는 거고,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더 많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을 바라보지 않고 만약에 미국만 투자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지수에서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2분기의 어닝 시즌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시장에서 다음에 봐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은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 예산안 통과,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은 오히려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소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빠졌다든지 차트가 추세적으로 꺾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중대한 악재가 발생해서 투매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좀 더 지켜보면서 미국 시장이 정말로 걱정할 단계까지 갈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투자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미국이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더라도 그래요. 유가는 66달러, 63달러에서 73달러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달러 인덱스는 93포인트 레벨로 약간 강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생겼으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좀 이렇게 리스크 오프가 된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화입니다. 우리는 원화가 달러 대비 1177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된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약세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이 자금 유출이 되는 부분. 당연히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니까 원화 약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가 좀 빨랐잖아요, 먼저.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도를 하면서 원화가 약세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0원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1177원까지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는 작년에 반도체 노이즈, 지난주에 반도체 관련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꿨겠죠. 그러면서 원화가 약세가 된, 즉 악순환의 고리가 된 거죠. 원화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환체 손이 발생하면서 수급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 달러 강세가 되고 원화 약세가 돼요.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되면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구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매크로 환경에서 큰 변화가 발생이 됐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또는 테이퍼링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있었고 그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그런 당시에는 원화는 1150원대에 있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것은 다분히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하나가 조금 큰 움직임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위안화는 달러 대비 6.4861 위안. 이거 큰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은 큰 변함이 없어요. 이 얘기 뭐냐면 달러 인덱스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상대 국가인 이머징 국가의 통화가 급격하게 약세가 되는 국면이 지금 현재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258%. 이게 1.7%까지 갔다가 1.5, 1.4, 1.3 되다가 지금 이제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을 또 나쁘게 보는 해석을 한다면 시장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면서 국채에 자금이 쏠리면서 당연히 국채 가격이 오르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의 1.25%는 기존의 요 바운더리에 있었어요. 1.3% 전후에. 그래서 이거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금은 1788달러 온수당. 이것도 큰 움직임이 없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으로부터 약간 떨어졌고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는 아래로부터 약간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화에 큰 움직임이 있었지 다른 움직임은 크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에요. 상황.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자 향후의 흐름, 지금 현재의 흐름이 이러이러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흐를까? 어떤 시장의 전망이 어떨까라는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바이러스 등등의 우려에도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 시즌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음 분기 실적과 경기 지표 그리고 테이퍼링으로 관심이 이동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2분기 대비 둔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2주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어떤 표를 보여드렸죠? 이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2주 전에 미국에 지금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향후의 기업의 실적이 S&P 500의 기업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를 서베이 할 거 아닙니까? 이 서베이 한 것의 평균의 합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FM 가이드에 나오는 자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 화면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1분기보다 2분기가 조금 더 증가하고 2분기보다 3분기가 아주 크게 증가를 해서 사실은 3분기가 피크고 4분기에 다시 꺾일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분기 기대가 상당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폭락하고 난리를 치지만 3분기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는 9조 달러였고요. 아, 죄송합니다. 9조래요. 9조 달러네요. 이제 1분기에는 2분기에가 12억이죠. 죄송합니다. 12조. 왜 이렇게 단위가 이렇죠? 12조. 그리고 1분기에는 9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분기에는 13조에서 15조 사이가 돼서 3분기에 더 늘어날 거라고 다들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기에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3분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2021년 올해 3Q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업이익단에서는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많이 지금 예상을 했던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얘기고 이건 다음에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미국 시장 흐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국은요 이미 이전에 한 달 전부터 시장의 컨센이 1분기가 있고 2분기가 있고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익단이 S&P 500의 기업의 이익이 플랫하게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분기가 경기 지표도 피크아웃, 기업 이익도 피크아웃, 이제 슬로우 다운, 쿨다운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분기 내년도에는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다시 돌아갈게요. 흐름을 하고 전망을 얘기를 하면서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2분기 대비 둔화될 것이라고 이미 발표가 된 상태였어요. 결국 왜 이렇게 시장의 흐름, 기업의 이익의 흐름, 경기 지표 흐름이 나타났느냐? 이것은
팬데믹 후에 유동성 공급이 됐죠. 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급격한 자산 가격 랠리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랬고 옐런 장관이 그랬듯이 이렇게 발생되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어느 순간 지나가고 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니까 급기야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인플레이션 그냥 두지 않겠다. 예의주시할 거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건 잡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소매 판매 지표가 이렇게 낮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아주 생뚱맞은 지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공급단에서 공급 물량보다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단보다도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을 하지 못하니 수요자들은 뭐 사재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수요가 훨씬 늘어가는 상태에서 공급이 그것을 맞추지 못하니까 가격이 막 올랐던 거잖아요. 가격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상품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상품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고공으로 갈 수 있을까? 상품 가격이 고공으로 갔던 것은 아주 극단적인 게 뭐였습니까? 구리 가격. 또 하나는 뭐였어요? 미국의 주택에 들어가는 주택 건자재 가격. 완전 폭등했지 않았습니까? 나무 가격, 이런 것도. 목재 가격이 완전 폭등했었어요. 그러다 폭락했습니다, 지금 그거.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폭등했던 것은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일종의 병목현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일종의 특이한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력한 유동성 공급이 있었고 기업과 소상공인과 그리고 개인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정말 조금 주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개인들한테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개인들이 뭘 했어요? 소비를 했죠. 소비를 하라고 준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소비 지표도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제 6월을 지나고 7월을 지나고 8월을 지나고 이제 9월쯤 되면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있는 그 구호 자금이라고 했던 보조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이 자금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다가 이제 9월에 되면 안 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각 주정부에서 안 주고 있잖아요, 이제 점차로.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던 돈이 줬는데 이제 안 주면 그 규모가 줄거나 안 주면 당연히 소비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비가 줄면은 소비 지표는 떨어질 것이고 소비가 준다는 얘기는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공급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은 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줄으면 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식 수준을 생각해봐도 지금의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다시 또 이제 반도체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반도체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방송이 아니고 여러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올해의 각 자산 가격의 상승, 주식시장의 상승, 부동산 가격의 상승, 모든 자산 가격의 이 독특한 움직임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발생된 쇼티지로 인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상식 수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 다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팬데믹 후에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1차 자산 가격 랠리와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정부 지원금 축소 또는 중단이 있은 이후에는 소비가 감소될 것이고 그럼 물가 상승이 둔화로 이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소비 감소되고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 그러면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그럼 기업 실적도 둔화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은 지금 2분기가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꺾인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지금 연준은 테이퍼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경기 회복을 해야 되는데 경기 회복 속도로 테이퍼링의 시기에는 이미 출발을 했고 경기 회복도 지금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회복에서 과학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 보니까 소비 지표가 둔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 지표도 좀 꺾이고 소위 말해 인플레이션 랠리라 그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된다고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죠?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꺾여. 그러면 경기도 꺾이나? 만약에 그 논리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경기도 꺾이고 물가도 꺾이고 그럼 소비도 감소되고 야 그러면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쇼티지로 인해서 팬데믹 이후의 쇼티지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한 텀을 우리가 풍미를 했고 시장에서 보면 한 텀을 우리가 그냥 잘 해먹었고 이제부터 이 다음은 여기에 매듭이 지어지면서 물론 여기에 변수가 하나 생겼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또 대유행이 한번 오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다시 원위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하튼 간에 이게 거기까지 안 간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거기까지 안 간다면 지금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지금 심각하게 시장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그건 차치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연준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경기 지표가 꺾이는데 테이퍼링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저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긴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테이퍼링은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긴축 쉽지 않지 않겠냐.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얘기인데 이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한다? 야, 그럼 시장은 확실히 발작, 소위 텐트럼이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거기에 금리 인상을 한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금리 인상한다라는 게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후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고려가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퀘스천 마크를 좀 갖는 편이에요. 자, 아무튼 지금 미국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고된 테이퍼링과 경기 회복 속도의 갈림길에서 연준은 고민할 것이고 시장도 고민하는 그런 시기, 그런 구간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8월입니다. 7월, 8월, 9월이 3분기잖아요. 그럼 9월 중순 이후 되면은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월이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항상 주식시장은 선반영하죠.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2개월, 어떤 건 뭐 1개월, 어떻든 선반영하면서 움직입니다. 얘들이 선반영하는 거는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뭘 반영하는 거예요? 2분기에 피크아웃을 치면서 슬로우 다운 될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을 반영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 지금부터 실적 발표, 2분기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9월 말 10월 요 때까지는 얘들이 조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시장이. 거기에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제스로 미팅이 있고 9월달 FOMC 회의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에 아직까지 유동성은 풍부하게 있습니다. 테이퍼링, 오케이 테이퍼링 해. 근데 뭐 막대한 자금의 인프라 정책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감소한다 하더라도 빼는 건 아니잖아요. 1200억 달러씩 주던 거를 800억 달러로 만약에 줄였다. 400억 달러로 줄여서. 근데 이만큼 여기서 또 재정 정책에서 메우면 되니까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은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이 둔화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를 겪고 있다. 결론, 지금의 미국의 시장은 그런 고민을 하는 구간을 지나면서 기간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이제 봐야겠죠. 우리나라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최근 상황, 지금 미국을 설명한 것처럼 쭉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어땠나? 우리나라 시장은
1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 빠지다가 그 다음에 6월 되면서 5월, 6월 되면서 약간 또 올랐죠, 다시. 올랐다가 지금 계속 있다가 실제로 보면은 꽤 오랜 동안 박스권에 있었어요, 우리 시장이. 1월 이후에 꽤 오랫동안 러프한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그냥 딱 빠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미국은 그냥 우리나라하고 디커플링 되면서 계속 올라갔는데, 야, 미국 꺾이면 우리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외국인들을 매도하고 특정한 개인들만 그냥 주구장창 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계속 팔고 계속해서 그래서 수급적 취약성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거기다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있고 야, 이거 진짜 여기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최근 시장을 말씀드려볼게요. 8월 둘째 주에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샀다가 다 팔아먹었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외국인들의 반도체 섹터에 집중적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4분기 가격 하락 전망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하락했고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집중 매도로 인해서 지난 한 주 8월 둘째 주에 8.71%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의 8.71%는 폭락이에요. 반도체 섹터의 전망이 이견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일주일 만에 타깃 프라이스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골드만삭스는 유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원래 있었고요. 외국인 매도가 원래 있었던 것은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유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대만에서도 빠져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다 보니까 또 조금 더 과중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반도체 노이즈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에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니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이고 시장이 하락을 하니 심리적 불안은 더 가중된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가 빠졌는데 삼성전자를 여기서 더 때려?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왜? 삼성전자 아무리 기업 지금 상황이 어떤 위기가 발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가 발생되는 것도 아닌데 적정 가치 아래로 언더슈팅 되면서 막 때려버려? 그럼 바보라 하는 짓이죠. 그렇게 거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체 시장을 파는 건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를 매도하거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은요. 우리 시장을 파는 것이지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다가 삼성전자에 노이즈가 발생하니까 지난주는 삼성전자를 판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한다면 그건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고 시장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할 클라이맥스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불안하고 뭔가 현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불안 속에 뭐 공매도 세력은 아래에 던져서 뭐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국내 기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차익실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생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냐면 그동안에 급등했던 메타버스니 2차전지 소재니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갖다 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이 수급적 요인 외에 기업 가치나 성장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심리와 수급적 요인에서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의 뉴스들 몇 가지를 제가 그냥 다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웃겼냐면요. 8월 5일 날 삼성전자 긍정적 비중 늘려라.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그래놓고 곧바로 지난주에 일주일 만에 모건 스탠리 삼성전자를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라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와 정반대 의견을 냈어요. 또 애플이나 아마존 물량이 변화가 없는데 메모리 불황? 이거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언론 플레이들의 뉴스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이제 시장이 한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몰아가요?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할까? 왜? 아무리 이 수요 사이드에서 공급 재고량이 많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데 재고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여전히 PC단이나 이런 데에서 이건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그쪽에서 수요는 좀 줄었지만 클라우드도 있고 데이터 서버도 있고 여전히 수요는 많아.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라고 어필을 해봤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캡처한 건데 CLSA도 반도체주를 경고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조건을 하향했다. 이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안 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조건 떨어졌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거래 실리면서 이렇게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서기에는 그렇게 빨리 돌아서지는 못해요. 결국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게 진짜인지 진위 여부가 판가름이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 많은 언론들에서 향후에 4분기에 고정 메모리 D램 가격이 5% 정도까지 많으면 이제 빠질 거야 라고 다들 그러면 맞아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쪽에 갔어요. 갔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괜찮았어. 또는 플랫해. 지금 향후의 미래의 예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정확히 맞냐 안 맞냐는 사실은 가봐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분석을 과소평가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에서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영향과 그리고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하게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만 보면 다 팔고 떠나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코멘트를 하나 더 얹어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 심리와 수급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돌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도 바로 돌지는 못하겠죠. 그렇게 움직였던 것 중에 또 수급적 요인에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막 갖다 팔아버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8월 지난주까지 8월 둘째 주까지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5조 9천억, 6조 순매수하고 외국인들이 5조 5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뭐 거래 없어요. 연기금만 냅다 팔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랑 요즘에. 얘네 빼고는 외국인들이 판 거를 개인이 산 것뿐이에요. 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8월 16일까지 5조 5천억 팔았습니다. 5조 5천억. 그런데 지난주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외국인들이 7조 원을 팔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는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수치이고 하나는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수치이면 8월 9일부터 16일까지가 7조 원인데 8월 2일부터 16일까지가 5조 4천억이면 1조 6천억은 8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순매매입니다. 순매매. 외국인들이 8월 첫 주에 매수를 하고 있다가 8월 둘째 주에 7조 원이나 냅다 팔아버린 거예요. 8월 7조 원이나. 그런데 이 7조 원이나 판 것 중에서 8월 13일 하루에 2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2조 7천억을 팔았어요. 하루에 2조 7천억을 판 게 그러면 뭘 팔았냐?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에 그날 8월 13일 하루에 2조 3,500억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하루 하나 다 판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8월 9일서부터 이게 한 주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해보면은 2조 3천억, 1조 7천억, 여기 3조, 4조, 5조 5천억을 판 겁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에.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7조를 파는 동안 삼성전자 한 종목에 5조 5천억을 팔았어요. 물론 하이닉스도 팔았겠죠. 제가 하이닉스는 지금 더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원래 팔았던 수치는 그냥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머징에서 한국에서 팔았던 수치는 그냥 쭉 꾸준히 팔고 있었다. 인덱스에서 팔았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팔았던 것은 삼성전자의 집중적인 매도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계속해서 1조 원 이상씩 계속 갖다 때리면서 우리 시장에서 1조, 2조씩 계속 팔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특정한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특정한 금액이나 특정한 어떤 기관에서 우리 이만큼 팔자. 우리 전체 비중에서 요만큼 팔자. 이렇게 파는 것이지
자, 이제 삼성전자 안 되니까 이제부터 계속 팔아 이렇게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규모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살 거냐? 아니죠. 꼭 그렇게 산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자, 그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될 것 같냐? 지난 1월 이후에 개인 순매수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예탁자산 증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개인 순매수로는 박스권 돌파가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또는 기관의 유입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유출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유출,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기존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지난주에 반도체 노이즈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수치를 보여드린 것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난주에 7조 원의 집중적인 매도 중에 5조 5천억의 매도는 반도체 노이즈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예요. 나머지의 한 1조 5천억은 원래 팔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팔고 있었던 것은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유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테이퍼링 우려, 요거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노이즈로 더 많이 팔았던 것은 1달러. 자, 외국인 매도 클라이막스가 그러면 언제냐? 반도체 매도는 1달러.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코로나와 테이퍼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외국인들은 매매 플레이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원래 팔던 금액만큼 이제 팔겠지만 인덱스로 이제 지난주처럼 급격하게 파는 것은 이제는 1달러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느냐 아니면 반등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쯤 다시 이들은 그럼 우리 시장에 다시 들어오겠냐? 그러면 이거잖아요. 일단 테이퍼링은 앞으로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이거는요. 테이퍼링이 시장에 별 영향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팔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머징 국가 중에서 외환보유고나 이런 데 재무 상태가 되게 좋지 않은 그런 국가나 그런 기업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도 그랬죠. 요건 보여드렸죠. 그리고 얘는 빼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야겠죠. 한 뭐 500명대 이렇게 줄어들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확실하게 줄 거라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걱정, 우려하는 것들이 멈춰지기 시작을 하면 또 줄을 거라고요. 요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코로나가 멈추는 거는 이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좀 한번 기다려보고 주의를 보고 테이퍼링 이슈는 이제 한 달 안쪽으로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나가면은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제 반도체 노이즈는 클라이맥스 끝났고 그러면 조금씩 더 잠잠해질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외국인들 매도는 그냥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있었는데 시장이 급락했나요? 안 했잖아요. 이번 반도체 때문에 더 급락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뭐냐면 시장은 그렇다 쳐. 근데 왜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들 갓 때려 맞는데 야 이거 단기 급락으로 해서 손바뀜이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우리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경험이 이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일단 막 때려버리면 그러면 소위 담보부족 계좌들이나 이런 계좌들이 이제 밑에 투매가 나오고 외국인들 때리고 기관들 때리고 그러면 투매 나오고 그럼 바닥치고 오르고 이거 우리 무수히 많이 봤잖아요. 요번에도 이러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사실 저도 좀 그래요. 우리 증권사 직원들은 아마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한번 투매 나와야지 이게 올라가지 여기서 바로 못 돌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투매가 크게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투매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들의 유동성 그리고 이 개인 투자들의 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현명한 개인 투자들 이들이 기업 가치를 분명히 따지고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금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던지기보다는 이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막 때려서 밑으로 투매가 나오게 해서 밑에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기관 투자가나 아니면 그걸 기다리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한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은 이번에 한번 하락을 했어요. 좀 전에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한번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박스권 안에 있거든요. 이 하단, 한번 하단에 약간 내려와서 박스권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기간 조정으로 미국과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장이 기간 조정으로 하락을 할 땐 다 같이 빠져요. 그러나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종목 장세는 다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다시 강세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얘기하는 쪽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핵심 종목 이게 뭐죠? 구조적 성장 섹터가 전기차, 2차 전지,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자율주행 얘네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도망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삼성전자 하락으로 인해서 괜히 그냥 동방급락한 반도체 소부장 애들 이 중에서도 부품 장비에 있는 DDR5 관련 기업들 있죠. 얘들은 아마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은 IT하고 바이오하고 같이 간 적이 거의 별로 없어요. IT가 오르면 바이오 약하고요. 바이오 오르면 IT가 약하는 이런 특징을 좀 많이 보이는데 지금 IT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제약바이오와 내수 필수 소비재들은 제각기를 갈 것이다. 요 정도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의 흐름을 갖고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흐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작년에 저점으로부터 엄청나게 1차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다가 2개월 동안 그랬다가 2차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2개월 반, 3개월 동안 조정 보였다가 반등 시도를 했지만 힘이 붙였습니다. 여기서 S&P 500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 되면서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지만 시장이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 랠리가 있었고 뭐 메타버스 랠리가 있었고 종목별로 랠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있다가 요번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차 상승 조정 보였고 2차 상승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으면서 3차 상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얘가 밑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얘가 밑으로 꺾이는데 이제 고점을 찍고 밑으로 추락할 거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추락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가 미국 상황과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과 요즘의 상황 그리고 흐름 요걸 설명을 드리면서 쭉 추이를 봤을 때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1차 상승 후에 옆으로 횡보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상승의 시작이 1월에 여기 3,000포인트 2,820 요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3,150포인트 정도까지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요걸 못 벗어나고 있다가 돌아섰다가 다시 여기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3,150포인트에서 얘가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나 얘네들이 바로 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주춤하다가 되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중간에 있는 라인이 3,000포인트예요. 얘가 3,1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3,000포인트 근처에 가면 지난 3월에도 이 근처에 내려갔을 때 다시 반등을 주었는데 이때 누가 움직였냐?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이 움직였어요. 이 밑으로 가니까 사더라고요. 이 밑에 가니까. 이 밑으로 가면은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미국은 향후에 경기 회복과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이런 가운데 이 밑으로 가면은 싼 구간에 들어가네 이런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기서는 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들어가면 되돌림해서 다시 반등을 주어서 결국은 이 3,050과 3,150, 3,200 이 사이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구간, 조정의 구간, 기간의 조정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 대형주들은 아주 강하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인덱스로, 프로그램으로 계속 팔고 있으니까. 그건 못 움직이고 있는 거고 뭐가 움직이느냐?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거래소 중에서도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코스닥의 주봉입니다. 코스닥의 주봉은 얘하고 다르죠. 코스피하고는요. 얘는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맞은 거예요.
얘는 이게 여기서 되돌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1660포인트 올라서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하니까 당장 그럼 오늘의 일봉으로 볼게요. 이 1062포인트가 고점이지 않습니까? 얘가 여기서 이거 1040포인트 이 근처로 가잖아요. 얘는 그냥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코스피 지수는 이 위에 있는 3,300으로 바로 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즉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3,169포인트인데 3,200, 3,200포인트 넘어서면 3,250 가면 또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는 여기서 기간의 조정을 거칠 거고 그러면서 종목 잔세가 이루어지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일 거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삼성전자의 DDR 관련 종목들이나 구조적 성장 섹터의 핵심 종목이나 제약바이오와 내수 필수 종목에서는 관심을 갖자. 이런 시황을 가지고 이번 구간을 지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매크로 환경도 그렇고 지금 수급적 요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단지 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가야 된다. 어느 시즌이 그나마 시장이 미국 시장이 강했고 그동안에 갔던 것은 2분기 어느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러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즌 끝나고 나서 지금 뭐가 있습니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악재뿐이 없어요. 테이퍼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3분기 실적 좀 우려가 되고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올라갈 만한 게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위보다는 아래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폭락할 거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폭락하려면은 중대한 위기가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이 치명적인 또는 경기 지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야 되는데 숫자상으로 지금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정말 막대한 자금의 인프라 정책, 물론 바로 집행되지는 않아요. 긴 시간 동안 집행이 되지만 그것이 대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만 따져도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구호자금 아직 지금 더 전 국민한테 주니 안 주니 추석 전에 주니 안 주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풀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몇 가지 좀 적어 왔는데 그냥 좀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투자 팁 관련해서 한 가지 읽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HSBC 시안첸 CI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미국 증시 이제 인플레이션 안 무섭다. 관건은 델타 변이다. 채권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볼 때 향후는 경제 회복 속도가 변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변수이지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월 의장이 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변했다. 연준도 옛날하고 똑같은 잣대로 시장을 보면 안 된다. 세상을 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준 가지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이 8월 13일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12, 3만 명인데 그 이후에 최근에 평균 한 14만 명이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이야. 무슨 경기 이런 거 아니야. 테이퍼링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금 경기 지표 중에 소매 판매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와 물가가 좋아질 것을 예상하는 리프레이션 트레이드가 예상된다. 여기에 맞춰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분 얘기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 폭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폭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요즘 목소리가 좀 들어갔지만요. 이걸 믿는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리프레이션 트레이딩이 만약에 된다. 이런 상황이 되려면 뭐가 움직이자면요. 요게 움직입니다. 다우존스 운송지수. 요게 요즘에 약간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요게 다시 추세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15,000포인트 넘어서 16,000포인트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를 거래하시면 된다. 요걸 팁을 드리기 위해서 요 말씀을 짤막하게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요. 중국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고정자산 투자가 10.3% 증가했는데 예상이 11.3%로 쇼크가 나왔습니다. 6월까지는 12.6%였어요. 고정자산 투자 쇼크가 나왔습니다. 산업생산 6.4%, 예상이 7.8%로 쇼크가 나왔습니다. 7월에 소매 판매가 8.5%, 예상이 11.5%였고 전월이 12.1% 쇼크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도 소매 판매 쇼크고 중국도 소매 판매 쇼크예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글로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외부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졌다. 국내 여러 곳에서도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발생해서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쳤고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균형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미국도 소매 판매가 쇼크가 나왔고 지표가 중국도 쇼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긴축할까요? 쉽지 않겠죠. 긴축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풍부하게 있을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웬만한 재료로는 꺾이지 않고 다시 리바운딩하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만약에 강력한 리바운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의 조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법인세 최대 20% 더 내야 한다라는 이런 입법 예고를 좀 한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향후에 이쪽 관련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심리학과에 주식심리학이라는 게 이번에 개설이 된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근데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했다.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싼 값에 사서 끈질기게 들고 있으면 언젠가 수익을 볼 것이란 얘기다. 그렇지만 아무리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투자했더라도 올해같이 8개월간 지루한 행보세가 보이고 요번에 또 급락도 했죠. 이렇게 되면 복지가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눈부신 실적 개선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습니다. 요건 조금 전에 썼기 때문에 기사가 그래요. 지금 이제 꺾였다라고 지금 기사는 나오고 있죠. 아무튼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아니니까.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개인 투자자가 상당수다. 어떤 행동 방식에는 어떠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걸까? 실패 경험이 과목 개설로 이어져 서울대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학문적 해답을 제시하는 수업이 2학기부터 열린다. 심리학과,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심리학과 교수분이 개설한 주식심리학이다. 지금까지 주식을 다룬 수업은 경영경제학 전공 수업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심리학과에서 이런 것들을 한 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고 이건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직접 투자를 했다 실패의 경험으로 이 수업을 열게 됐대요. 재밌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증시의 문외한이던 이 교수님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증시가 급상승하던 작년 8월에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큰 폭의 이익 확대가 기대되던 대한공기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2% 하락해버려서 곧바로 손절해버렸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올랐죠, 오르기는. 이후 곧 급등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바이오주로 옮겨 탔지만 여기서도 손실을 봤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급한 마음에 다른 급등주로 옮겨 타다 보니 투자 성적표는 마이너스를 벌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손실을 내고 나서 이 교수님이 생각할 때 전공인 지각심리학으로 주투자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지각심리학이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세계의 자극을 수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왜 항상 고점에 몰릴까? 교수님은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도 지각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뇌가 인지하는 시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낍니다.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어요. 이분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을 버티려면 시간의 통제가 필요한데 다른 흥분이나 자극을 주입해 도파민을 분비시켜 시간을 빨리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실 구간에서 차를 마시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고 마음을 진정시키라는 조언은 지가심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격한 운동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적절합니다. 안 그러면 이걸 못 버틴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인간들은요. 충동매매로 고점에 물리는 것도 인간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물체가 물리적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익숙합니다. 오랜 기간 상승 궤적을 그린 주가 그래프를 보면 이런 움직임이 자연스럽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주가가 오르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 예측해 매수 버튼에 손이 갑니다. 고평가 영역에 진입한 종목인데도 추격 매수해서 고점에 물리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물리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급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3페이지를 그냥 짧게 읽어드렸는데요. 이거 가지고 저같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지칠전 투자를 하면서 저같이 이런 투자를 했던 증권사 직원들 3박 4일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주가를 설명해도 정말 3박 4일 동안 잠 안 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런 것과 함께 행동경제학에 우리의 심리가 주식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릴 것인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나냐 안 나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에 시장이 작년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조정을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익 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6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었어요. 이때 굉장히 짜증스럽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근데 폭락해버렸죠. 아마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은 마음이 편하실걸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왜? 이제 폭락해버렸으니까. 에이, 이제 가져가지 뭐. 이제 가져가면 돼. 왜냐면 그때는 나 이거 팔고 다른 거 할까? 이거 팔고 더 빠지면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빠져버렸어, 아예. 에이, 이제는 뭐, 여기서 더 빠지질 않을 거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이제 기다려야지. 이제 마음이 그렇게 변합니다. 이게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실이 났을 때의 사람보다 이익이 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미 난 이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작년에 굉장히 장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나마 그동안에 벌었던 거 내가 이거 지켜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장이 폭락했을 때보다 지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의 보통 밸런스, 마음의 회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전체적인 시황을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는 기간의 조정, 요 구간을 그렇게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요 구간에서 향후 여러분의 투자에서 굉장히 좋은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여줘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